아베의 한국 수출 규제가 깡통 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에 수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 증거자료 보여드릴게요. 한국 언론사들이 아니고요, 일본 언론사 니온 게이자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회하여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이 있다. 일본의 주요 불화수소 수출업체 모리타 화학공업, 모리타의 야스오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우회하여 수출할 수 있다. 3대 반도체 수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 중 절반 가까이가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경제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일본 반도체 소재 주요 업체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한국에 우회하여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세계시장에서 불화수소의 절대 강자인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는 한국 기업인 솔브레인과 합작으로 한국의 팩트라는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전문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팩트의 지분 51%가 솔브레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얼마든지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베를 사랑하는 모임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었죠.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전세계 점유율이 90%이기 때문에 한국이 절대 대체국가를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본 정부는 90일까지 시간을 끌 수 있었음에도 약 30일 만에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포토레지스트 점유율 20에서 30%를 기록 중인 일본의 도쿄오카 공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의 해법으로 한국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더 많이 생산할 계획 이라면서 이미 한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생산하여 한국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한국을 백색 국가로부터 제외하고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것이죠. 유불리, 즉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조차도 모른 채 이렇게 공격을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소통의 시어자도 몰랐던 이 사람, 불통령이라는 별명이 가장 어울렸던 이 사람의 정책 및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현재 아베 정권을 컨트롤-C, 컨트롤-V 해놓은 것 같네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한국에 더 수출하고 싶어서 안달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부터 볼게요. 삼성은 내년 1월부터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일본산 소재 부품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에서도 일본산 부품 소재를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머니투데이의 보도를 보면요, 삼성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와서 빌어도 이제는 늦었고 탈일본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고 일본은 삼성만한 수요처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죠.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뉘는데 여기서 보시면 삼성의 D램 점유율 42.7%, SK하이닉스가 29.9%, 두 기업을 합산하면 70%가 넘죠. 자, 낸드 플래시도 삼성이 29.9%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나마 2위가 일본의 도시바인데 이마저도 막대한 지분을 애플, 델,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이 한미일 연합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삼성의 대체 기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뿐만이 아니죠. 국내 1위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도 탈일본 플랜을 밝혔는데요. 셀트리온 관계자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미 일본산 바이러스 필터 1년치 재고를 확보해 놓았고요. 다른 제품에도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일본 아사히의 플라노바라는 필터를 사용했는데 독일의 사토리우스, 머크 등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전 세계에 판매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기업이죠. 바이오 시밀러는 쉽게 생각해서 이미 있는 의약품을 복제한 약으로 성능은 동일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말도 안 되게 훨씬 저렴하죠.
당연히 대박납니다. 램시마의 유럽 점유율은 57%, 셀트리온의 기업가치는 최고 48조 원에 육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이 최근 50조 원에 달하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합작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 기업들은 삼성 이외에도 또 하나의 글로벌 공룡 기업을 놓치게 된 거죠.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도 일본 경제가 우월하고 한국 경제가 일본에 의해 망해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현 정부의 외교 실수 때문이라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한다면 현 정부가 외교를 잘해서인가요?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공정하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베노믹스처럼 무식하게 법인세 몇 % 낮추고 돈을 마구 찍어내서 환율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난 두 정권과 비교해보면 이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죠. 아직도 일본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대기업들 중에서 일본에서만 먹고 사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토요타, 소프트뱅크, 소니, 키엔스, 미쓰비시, 패스트 리테일링, 닌텐도, 혼다, 캐논, 세븐앤아이홀딩스, 이 정도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향후 30년 뒤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회사가 중국은 처음에 한 시장을 처음 발생한 곳으로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의 식습관이 아직도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냐는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5G까지 첨단 기술의 중국이라며 자랑하고 포지셔닝하던 중국 당국에게 이 상황은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의 사태 대응이 미흡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마저 나오자 중국은 대담하게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전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지난 2003년 사태 당시 명성을 얻은 중국 공정원의 중난산 박사를 내세웠습니다. 중난산 박사는 이번 사태의 발원지는 반드시 중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시에는 새롭고 신박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중국을 심각히 비난하거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국가는 없었고, 중국과 밀접한 WHO에서는 국가나 지명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로 지연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중국으로 가져온 것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립니다. 거기다 미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 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황당한 미국은 즉시 주미 중국 대사를 초치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양제츠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양제츠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해서 상황이 좋아지는데 미국이 먼저 이번 사태에 중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호칭해서 중국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열이 오른 트럼프는 연설문에 해당 명칭을 직접 중국이라고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을 발원지로 규정했고, 그건 미국 내에서도 인종주의적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우리 미군을 모욕하는 발언은 있을 수 없다며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결정타를 터뜨립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알았지만 은폐로 일관해 수백만이 빠져나가 세계 각국이 재앙을 맞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의료 전문가를 보내 중국을 도료했지만 이것도 거부했다. 그리고 미국 내 상황이 더 악화되자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과와 책임론으로 뼈를 때립니다. 우리 미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중국에 물어내라고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 진 채무를 감면해달라고 강요할 수 있다. 급소를 맞아버린 중국의 황구시보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출연한 가장 달병 같은 제의라는 말을 제목으로 뽑으며 응수했습니다. 오, 걸쭉한 막말의 대명사. 북한 노동신문한테 제목 찍기 과외라도 받았나요? 하지만 미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수뇌부가 말싸움만 하고 있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고, 미국 내 반대파에서도 인종차별이라는 강한 비판이 일자 25일 트럼프는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일을 벌이지는 않기로 했다며, 다만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미군이 퍼뜨렸다고 비난한 이후에 나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6일 트럼프는 트위터로 방금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대화를 마쳤다. 중국은 많은 것을 겪어왔고 강한 이해를 발전시켰다며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정말 존경한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서로 극딜을 먹이다가 계속 그러면 자기들만 손해라고 판단했는지 한 번에 안면을 싹 바꾼 거죠. 저런 상황 적응력 둘 다 대단합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친중 정치인들이 아직 건재한 이탈리아가 만만해 보였는지 중국 환구시보는 이탈리아 약학연구소 소장 주세페 레무치가 한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에서 이미 지난해 12월 내지 11월에 매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얘기한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환구시보는 21일 이탈리아 저명학자 중국에서 발생 전 이탈리아에서 이미 전파라고 보도하고 쿵짝이 잘 맞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퍼나르며 이탈리아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만물 중국 기원설 아니었나요? 이에 당사자인 레무치 소장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24일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포글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중국의 것이라며 중국 기자들에게 이탈리아에서 기원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환구시보는 나의 발언을 인용해 대내외 선전용으로 삼고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로서 과학자료가 선전을 위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번 사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지 이탈리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는 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해 북부지역 제노바항을 필두로 트리에스테, 팔레르모 등 4개 항구를 중국에 개방했고 이탈리아 북부 섬유도시 프라토는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아예 중국인 범죄자들은 중국 공안이 들어와 관리를 하는 등 이태리 북부는 중국인들 천지인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혹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트라우마를 자극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 700년 만에 거의 비슷한 전개로 소름 돋게 반복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탈리아인인 레무치 소장은 자신의 전공에 관한 역사이니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선조들에게서부터 시작한 유럽의 대사건이 본능적으로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사병의 경로가 이번 사건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크림반도, 얼마 전 미모의 검찰총장이 종종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의 주변 지역 정도로 취급되지만 크림반도는 오랜 기간 흑해의 패권을 좌우하는 지역적 요충지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흑해를 두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13차례 이상의 전쟁을 벌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영국, 오스만, 프랑스, 샤르데나 왕국이 연합한 크림 전쟁이 이곳에서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헌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세기 당시의 크림반도의 남단은 러시아가 아닌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는 통일 이탈리아는 아니었고 베네치아와 제네바 공화국은 쌍벽을 이루던 지중해의 무역국가였습니다. 제노바는 인근의 코르시카, 샤르데냐 섬은 물론 지중해 동부 에게해를 지나 크림반도 남단까지 세력권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파파는 크림반도 제네바 식민지의 중심 도시였지요. 그런데 제노바 공화국의 바로 옆에는 몽골 제국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 바투와 역사상 최고의 명장으로 손꼽히는 수부타이가 세운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 루스인들을 지배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수부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미국 역사 밀리터리 전문지 암체어에서 세계 역사상 최고의 명장 6위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전쟁 머신입니다. 그의 위로는 1위부터 칭기즈칸, 알렉산더 대왕, 티무르, 이슬람의 명장 할리드 이브н 알 왈리드, 나폴레옹 뿐입니다. 그 유명한 몽골의 호라즘 침공 당시 알라우딘 무함마드를 카스피해의 외딴 섬으로 몰아넣어 죽게 한 것도 그였고 돌아가는 길에 전리품이나 좀 더 챙기자며 이러한 러시아 공국들을 쓸어버렸던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총 32개국을 멸망 또는 정복하고 공식 65전 전승을 기록하며 실질적으로 몽골 제국의 영토를 유럽까지 넓힌 장본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투력이 높았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수부타이의 킵차크는 막상 칸국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른 종교와 민족에 대해 관대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제노바의 카파 지역도 제노바 상인들이 킵차크의 칸에게서 매입한 땅이었을 만큼 제노바와 킵차크 칸국도 초기에는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의 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다툼으로 무슬림 한 명이 사망한 이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파가 살인 용의자인 기독교인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발발한 전쟁에서 킵차크 한국이 카파를 점령하기 위해 공성전을 벌이던 1347년 몽골군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를 카파 성안으로 던진 것이 후일 유럽 역사 전체를 바꾼 대참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체가 걸린 병의 발원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으로 알려졌었지만 최근의 연구로 중국의 서남부 운남 지방의 쥐에게서 많이 발생했던 풍토병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몽골, 크림반도, 제노바를 통해 전파되었고 이후 1347년 10월 흑해에서 출발한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의 모든 선원들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이후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대의 중국은 현재 영토와 겹치는 원나라는 물론 몽골 제국까지 자기들의 역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죠. 700년 전에는 중국 서남부에서 발원하여 유럽으로의 연결 통로인 몽골 초내기를 경유하여 유럽을 공략하던 중 이탈리아의 제노바로 전파된 것이 정설인데, 그리고 올해 중국이 육상에서는 과거 초내기를 재현하는 일대와 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한다는 일로, 즉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중국에 개방한 이탈리아의 과거와 같은 제노바 항과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이탈리아의 사태가 시작된 것도 소름 돋는